안녕하십니까, 진영관입니다. 안녕하세요, 금태섭입니다. 안녕하세요, 공경입니다. 선후포럼 오늘 9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그 윤태건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모시고요. 그동안에 그 진행됐던 양당의 경선 과정 한번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의 정치 지형이 어떻게 펼쳐질지 이런 것도 한번 예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대진표가 이제 완성된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죠. 네. 한 4강인가 5강인가 이제 4강이지만 아니다. 2강, 삼양약. 2중, 이중이라고 보기도 일약. 어렵잖아요. 네, 뭐 이 정도 이중이에요? 이 중으로 칩시다. 뭐 요즘 뭐 그 지지율 뭐 7%, 8%까지 나오더라고요. 지금 후보는 6이죠? 6명. 또 누가 있어요? 허경영. 유일하게 네거티브 안 하고 정책 선거하는 그분. 더 나올 수도 있어요. 통상적으로 보면은 이제 후보 등록은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정치적으로 유의미한 후보들은 더 늘지는 않을 것이고, 네. 뭐 사람들 관심은 줄어들 것인가, 뭐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지난번 선거인가 어디서 그 3위 하지 않았나 이분이? 허경영 후보님이요? 허경영인가 아니면 그 당이? 모르겠어요. 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후보는 많이 냈었는데.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은데 요번에도 그러잖아. 이재명 내 거 베꼈다 이러면서 이재명하고 나하고 통하는 데가 있다. 아무래도 내 비디오를 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양당의 이제 경선이 끝났는데 어떠십니까? 좀 지켜보셨을 텐데 양당의 경선을 좀 평가해 보신다면 이런 면이 있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제도 설계 자체가 축적되어 온 힘으로 민주당이 2007년에 참패를 하고 한 2011년 10년경에 그 당시에 이제 그 혁신 포럼이라고 해서 문재인 현 대통령 이른바 이제 친노 그룹들이 이 당에 들어와서 원래 민주당하고 합류를 하면서 지금 이제 민주당이 큰 틀이 짜여졌죠. 그러니까 2012년 경선, 2017년 경선에 이어서 이번에 이제 현재 민주당 형식으로 치러지는 3번째 경선인 거기 때문에 이런 제도적인 것이 이제 축적되고 쌓여온 것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반면에 국민의힘의 경선은 국민의힘은 아시다시피 뭐 4번의 큰 패배, 그리고 이번에는 결국 이제 윤석열 후보가 후보로 선출됐습니다만은 바깥에서 새 인물이 들어와가지고 판이 짜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설계 자체가 되게 독특했어요. 이 경선의 설계 자체가. 그러니까 경선의 설계가 이제 당원 50%하고 여론조사 50%인데 뭐 역선택 논란 같은 게 이제 벌어졌는데, 이런 경선에서 완전히 열어버리는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거든요. 통상적으로 우리 당 지지하는 사람 그리고 무당파 이 정도를 이제 합쳐가지고 이제 통상 이제 경선을 하는데, 이번에 민주당 설계를 보시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이제 100% 인바운드 형식이에요. 인바운드 형식이라는 게 50%는 이제 우리 당원, 그리고 나머지는 이 선거인단에 참여하겠다라는 사람. 물론 그 참여를 할 때는 이제 어느 당을 지지하는지는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민주당 경선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사람인 것이고, 국민의힘의 50%는 우리 집에 있는데 전화 거는 거잖아요. 전화 걸어가지고 이제 받으면은 내가 뭐 어느 당을 지지하는지 하고 상관없이 응답한 거기 때문에 이런 식이고, 이게 지난 4.27 재보궐선거 때도 아마 그런 식으로 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그랬던 거는 자유한국당 시절에 워낙에 당이 무너져 있어가지고 당 지지율이 뭐 10%, 12% 이런 식이니까 이건 우리는 아예 다 열어야 되겠다라는 약간 극약 처방을 했는데, 이번 경선을 할 때 보면은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거의 민주당하고 뭐 비슷비슷한 수준이었잖아요, 경선 단계에서. 그러니까 이런 미스매치가 사실 조금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이제 존속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당이 존속이 된다면 또 아마 여기는 이제 룰이 좀 바뀔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예, 미국식 뭐 오픈 프라이머리 이런 경우에도 사실 다른 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와서 이렇게까지 하죠. 와야죠.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에 날짜를 같이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한 지역에서 예를 들어 민주당, 공화당이 같이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정말로 역선택을 하겠다라는 굳은 마음이 있으면은 공화당 지지자인데 저 민주당 가서 후보 등록을 할 수는 있지만은 통상적으로 문화가 그렇게 이제 흐트러져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버니 샌더스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제 버몬트에서 출마를 할 때는 무소속인데 대선 경선은 민주당에 가서 참여를 하고 뭐 그런 식의 좀 제도적 정착이 돼 있는 거죠. 예. 그 흐름과 의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또
이재명 후보하고 그다음에 이낙연 후보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이슈로 가지고 치열한 논쟁도 있었고 그 이후에 또 이제 이슈 논쟁보다는 좀 네거티브로 많이 갈 수밖에 없었던 구도가 있었고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선이 어려운 게요. 제가 그 광고를 조금 하자면은 한국일보에 제가 격주로 대선 견문으로 읽기라는 대선에 관련된 칼럼을 연재를 하고 있는데 8월 달부터 시작을 했어요.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대통령이 되려면은 대통령 후보가 돼야 된다. 대통령 후보 되기가 대통령 되기보다는 실은 더 어렵다. 주요 정당의 경우에 사실은 민주당 국민의힘 수준이면은 올라가면은 둘 중에 한 명인 거잖아요. 코리안 시리즈 진출한 거잖아요. 코리안 시리즈 진출하면은 반인 거고 또 뭐 상대방이 뭐 어떤 이유로 거꾸로 질 수도 있는 거고 한데 페넌트 레이스에서 1등, 2등을 한다는 거는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안정된 지지를 바탕으로 전략을 훨씬 풍부하게 써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 그래서 이제 뭐 당심이 중요하냐 민심이 중요하냐 뭐 이런 논쟁들이 많고 또 뭐 전문가들에 따라서 어디다 방점을 찍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은 최종적으로 좌우하는 것은 이제 본당 경쟁력의 부분 그렇다면은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그 부분이 제일 크게 결국은 작동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재명 지사가 이제 지사가 아니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안정적으로 경선이 들어와서부터는 안정적인 1위를 달렸는데 앞서서 이렇게 본다면은 아무래도 코로나 국면에서 이제 경기도지사로서의 존재감 그리고 이게 그분의 이제 뭐 운의 측면도 있겠지만은 제가 또 크게 보는 것은 그 서울시장 자리가 비어버린 걸 되게 크게 보거든요. 만약에 코로나 국면에서 서울시장이 있었다면 스포트라이트는 서울시장한테 무조건 더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지사보다. 근데 그때 서울시장이 1년 동안 공석이었고 대통령 말고는 경기도지사인 거예요. 전국에 이런 뭐 집행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그때 존재감을 보인 게 뭐 사실 대구시장 정도? 대구도 어려움을 겪어서 좀 존재감을 보였었고 그리고 독자적인 정책을 펼친 사람은 원희룡 지사 정도인데 또 제주도 사이즈가 워낙에 작고 근데 이제 경기도는 돈이라든지 집행력이라든지 쓸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서 존재감이 이제 올라갔었고 이낙연 후보는 전 후보 같은 경우는 그때 대표가 돼가지고 오히려 어려움을 크게 겪었던 거죠. 그런 부분의 흐름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볼 때는 뭐 지금도 조금 이제 앙금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 것인가 그런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마지막에는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그 3차 슈퍼위크라고 하는데 62대 28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저희 같은 사람이 볼 때도 되게 미스테리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한 반감이 조직화된 건 맞는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큰 62대 차가 28로 이렇게 날 것인가에 대한 이제 분분한 의견들이 있는데 그 이제 이야기하면 좀 복잡한데 그게 9월 1일부터 14일까지 모집한 사람들이었었거든요. 그때는 아마도 이낙연 후보 지지층들이 아마 되게 많이 모여 있었을 것이다. 1차적으로. 그럼 두 번째로는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해 가지고 대장동 이슈가 겹치면서 반감이 표현된 거. 이번 대선 후보 경선의 경우에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이제 어려움을 겪은 것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설계의 문제도 있었지만은 큰 게 있어요. 사람들이 지지보다는 응징, 싫어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걸 역선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예컨대 이런 거죠. 역선택이라는 것은 나의 누군가에 도움이 되기 위해 가지고 여기서 별로 지지하지 않는 사람을 찍는다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흔히 말하는 의미가. 근데 이번 경선 과정에서 되게 양당 다 나타났던 것은 누구한테 유리하냐를 떠나가지고 싫은 사람을 뭔가 응징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62대 28이 나타났던 것은 그 당시에 유권자들이 이낙연 후보를 62% 지지했다라기보다는 이재명이 싫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그리고 뭐 20대라든지 지금 뭐 국민의힘 마지막 경선에서도 38대 48 여론조사만 따지면은 그 정도 나타난 거는 그건 말하자면 전국민 여론조사 아니겠습니까? 여당 지지자, 야당 지지자 할 것 없이 48% 정도는 윤석열이 싫다. 홍준표가 좋다라기보다는 그렇게 표현된 민심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게 지나간 이야기긴 하지만은
앞으로 여러 정당들이 경선 설계를 할 때 이런 부분이 되게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누구는 역선택이고 누구는 역선택이 아니고를 우리가 딱딱 집어낼 수는 없는데, 근데 보면은 그게 섞여 있는 건 그렇죠, 맞거든요. 섞여 있죠. 그걸 이제 발라내는 것이 맞느냐, 이것도 이제 민심이라고 보는 게 맞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자유한국당 시절 그 정당의 지지율이 뭐 10몇 %까지 떨어져 있으면은 이거 여는 게 맞는데, 어느 정도 올라간 정당이면은 그게 좀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오늘 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그 기사가 났더라고. 뭐냐면은 민주당 경선이 일주일만 더 늦었다면, 그리고 거꾸로 국민의힘 경선이 일주일만 더 빨랐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루에 딱 한 게 아니라 설계를 누적해서 하는 경우였잖아요. 민주당 경우에 그게 만약에 결선 투표가 됐다면 혹시 달라졌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누적형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있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래도 제일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잘못한 것은 전두환 플러스 인도사가, 그쪽 어떤 분은 개사가라고 하지 말고 인도사가라고 해줘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데, 인도사가 결합이지 않습니까? 네. 그게 좀 뒤에 갔으면 정말 안 좋았을 건데 그나마 좀 시차가 있었기 때문에 회복력이 있었다. 이번에 윤석열 후보의 관점에서 보면은 윤석열의 정말 강점이 그 회복력이었어요. 그건 두 가지 요인이 다 있는 것 같은데, 좀 약간 개인의 캐릭터.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뭐 단기문, 안철수 이렇게 정치 구력이 얼마 안 된 분들하고 이제 윤석열 후보를 비교를 많이들 하는데, 저도 그걸 봤을 때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참 맷집이 센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속으로는 어떻게 문드러지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뭐 이제 이렇게 하고, 그게 또 받쳐주는 게 지지층들이 정치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높고 낮고의 문제가 아니라 단단했다는 점.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회초를 때리고 이게 뭐야 라고 했다가 제 페이스북 같은 데서 보면은 막 이래가지고 되겠냐라고 하다가 며칠 있다가 또 자기가 자기 지지의 근거를 만들어요, 뭔가. 그 사이에 요번에 보니까 내가 볼 때는 이게 사과가 이틀 걸렸잖아. 네. 그러니까 자기가 화가 난 거야. 아니 나는 원래 이런 뜻인데 왜 이렇게 비비꼬고 그렇죠. 매사 이렇게 비비과야. 이것마저 비비과 해서 막 딱 보니까 약간 꼭지가 돈 것처럼 보이더라고. 그래서 아니 후보가 화가 난 사이에 지지자들도 화가 같이 덩달아 나는 거죠. 빨리 사과를 했으면 마음도 금방 풀어지는데 기다렸는데 이틀이나 사과를 안 하니까 열받아가지고 다들 그래 이제 우리도 마음 돌릴 수 있어? 이렇게 경고 시그널을 보내니까 바로 사과를 또 할 아니 수가 그러니까 있었고. 아까 그 윤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이 지금 투표 유권자들의 이제 생각들이 응징 투표가 되니까, 말하자면 윤석열 후보 지지층들은 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이제 짜증이 화가 나 있고 이 정권 교체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니까 회복력이 빠른 거죠. 후보가 실수를 하더라도. 예. 자, 이어서 이제 어쨌든 판은 좀 짜여졌습니다. 그래서 대충 예상되는 게 이제 2강, 즉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하고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 그 다음에 정의당과 국민의당의 이제 심상정, 안철수 후보, 그리고 김동연 후보가 끼어드는 구도가 짜여졌는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될까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질문을 할게요. 최근에 좀 조금 의아한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윤석열 캠프에서 반문재인 전선을 치거든요. 근데 이게 온당한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은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 그 몇 달 있으면 가잖아요. 가는데 왜 거기다 전선을 칠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강성 지지층들의 하는 건데, 사실은 뭐냐면은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문재인을 지지하지만 이재명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식의 전선을 치게 되면 오히려 저쪽을 더 결합시키는 게, 단결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것들? 문재명 이런 식으로. 경선 때 전략하고 본선 때 전략이 달라야 하죠. 또 보통 다르고, 이건 이제 뭐 기본적인 법칙에 가깝습니다. 경선 때는 지지층, 본선 때는 중도층, 그리고 약간 본선에 가가지고는 자기 지지층을 약간 인질로 잡아 놓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좀 마음에 안 드시겠지만은 이기려면은 뭐 어쩌겠습니까? 나를 믿어주세요 라고 하는 이제 인지를 치는 것인데, 그러니까 과거로 보면은 김영삼, 김대중, 박근혜 이런 분들은 그걸 하기 되게 편해요. 지지층이 워낙에 단단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예를 들자면은 97년에
저는 다른 글에서도 이런 예를 많이 듭니다만은 멜빵 바지 입고 나와서 DJ와 춤을, 그것도 유심 본당 김종필, 박태준의 손을 잡고 셋이서 춤을 추잖아요. 92년까지만 해도 두루마기 입고 나와가지고 맞아.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 부려요. 이제 뭐 사자후를 치는 김대중 선생님에서 준비된 대통령을 변했는데 그건 자기 지지층에 대한 명확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죠. 김영삼 대통령도 92년 이 3당 합당에서 민자당 후보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내 지지층은 안 나를 흔들린다. 믿을 것이다. 따라오니까. 따라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그 김종인 뭐 위원장 영입하고 하면서 아버지 때 제가 이제 사과드립니다. 반성합니다. 우리는 복지가 중요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강력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두 후보는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두 사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하죠, 사실은. 그 세 사람에 비해서. 근데 누가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거. 어차피 뭐 딴 데 갈 수 있겠어? 라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 거고, 지금 이제 진중권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전략에 대해서는 아마 윤석열 캠프에도 머리 좋은 분들 많으니까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걸 어느 시점에서 어느 전환할 강도로 전환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좀 단단한 게 확인이 됐을 때 할 수 있을 것이고, 그에 비해서 약간 이재명 후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는 전환이 있죠. 어렵죠. 대장동 문제에 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왼쪽 오른쪽에 여러 부분에서 막아놓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차적으로 생각하자면은 문재인 대통령하고의 좀 포지티브한 차별화. 대통령을 이제 잘 케어하면서, 그거는 후보가 강해가지고 대중적 지지도 높고 후보가 강하기 때문에 아유, 문 대통령 내가 잘 모실 거다, 앞으로. 뭐, 노후를 걱정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도 대통령 지지율이 후보 지지율보다 높기 때문에, 뭔가 약간 끌려가는 듯한 느낌. 오히려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 후보를 케어해주는 약간 이런 느낌을 주는 게 이제 안 좋은 거. 그리고 제가 왼쪽, 오른쪽에 말씀드린 게, 이재명 후보도 원래 전략은 후보가 되면은 강하게 이제 좀 중도화 전략을 가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대장동 이슈에 대해서 워낙 세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에도 뭐 민간은 이제 없다. 공공만이다. 검찰 언론 개혁해야 된다. 그 대장동 이슈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는 것이고, 왼쪽에 대한 것은 뭐 예컨대 정의당이라든지 진보 진영에 대해 가지고 좀 폭을 넓혀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정의당의 기준에서 볼 때 대장동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데 뭐 손을 잡기는 쉽지가 않겠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벌써 중도로 전환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중원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자기 지지자들한테 내가 그 중원으로 갈 수 있게끔 여유를 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아주 날카롭게 지적한 게 그거잖아요. 그건 못한다. 너는 지금 대장동 사태 때문에 그렇죠. 정권하고 책을 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반대편에서 윤석열 후보도 좀 마찬가지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이 거기서 커온 분이 아니에요. 바깥에서 딱 들어와가지고 일단 당을 갖다 4개월 만에 장악을 했지만은, 거기서 이제 강성 지지자들 중에서는 너 뭐하냐. 박근혜 대통령 때려잡은 놈 아니냐.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 우리가 너를 갖다 대선 후보 만들었는데 우리를 배반하면 안 돼. 그래서 심지어는 너 혹시 좌파 아니야? 어차피 너도 문재인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아니었어? 라고 하기 때문에 약간만 또 이렇게 틀게 되면은 거기서도 또 엄청 반발이 나올 것 같은데. 아니,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윤석열 후보의 정말로 단단한 지지층은 중원에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반문재인. 네. 근데 이제 그리고 조직적인 그 부분에 지원 대한 세력은 또 국힘에 있고, 이렇게 좀 저는 이런 분리되어 있는 이야기를 거 많이 아닌가요? 해보는 편인데, 좋다고 생각하는 게 나쁜 거고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좋은 경우가 되게 많다. 정치에 있어서는. 자, 그럼 이제 윤석열의 단점이라는 게 뭐야? 그럼 뭐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을 저렇게 한 사람 아니야, 원수 아니야 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까지 온 거거든요. 그게 이제 가장 강력한 스펙이기 때문에 박근혜에 대해 가지고도 칼을 댔고 조국에 대해서도 칼을 댄 사람, 조금 더 확장시켜서 이야기를 하자면요. 진중권 교수님이 이제 민주당이 제일
잘 나갈 때 민주당 끝났다. 내가 처음으로 이야기했다. 이렇게 자신감 말씀하시는데 저도 이제 그런 느낌이 있었던 건 있었는데 이런 거죠. 자, 민주당이 이제 조국 전 장관 사태 때문에도 불구하고 그 민주당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위축된 것들은 뭐? 너 탄핵 반대야? 너 태극기랑 같은 편이야? 라는 데 대해서 아니야, 나 그거 아니야.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재작년인가요? 광화문 집회, 그 서초동 집회, 광화문 집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 광화문 집회를 정말로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황교안, 정광훈 목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간 거예요. 정말로. 황교안, 정광훈이 있어서 간 게 아니라. 참을 수가 없어서 나왔죠. 나가고 싶었어. 정말 이제 근데 내가 황교안, 정광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안 나가면은 저기 서초동에 모인 사람들의 말이 맞다라고 해줄까봐 싶어서 그걸 참고 나간 거거든요. 그럼 그때 약간 깨진 게 있었고, 그다음 윤석열이라는 존재가 등장했을 때 내가 그러면은 과거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야. 나는 공평하게, 공정하게 하자라는 상징으로 난 윤석열을 지지한 거야. 라고 해가지고 정권 이제 반대, 정권 교체할 수 있다는 에너지가 응축이 된 거겠죠. 그래서 이제 윤석열의 약점이라고 보인 것이 사실 강점이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후보 쪽 사람들한테도 한참 전부터 이야기한 게 그거 세게 무슨 내가 자랑으로 할 건 아니겠지만은 그럼 그걸 어떡할 겁니까? 자기 과거를 부정할 겁니까? 그리고 자기 제일 큰 스펙인 건데. 아니 근데 어쨌든 경선 과정이긴 하지만 그 윤 후보가 그러니까 어차피 사실은 보수 지지층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박근혜, 이명박 구속한 걸 다 알면서도 그렇죠. 정권 교체를 해서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아까 표현대로 하면 그걸 인질로 잡고 중도 쪽으로 나가서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중도층을 끌어들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는데 입당하면서부터는 상당 기간 오른쪽 발언을 그러니까 했다. 그때는 제가 뭐 옳다 그르다 떠나가지고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이게 뒤통수가 따끔따끔거리고, 그리고 거꾸로도 있거든요. 입당을 조금 늦게 했으면 모르겠는데 입당을 하는 순간 또 본인이 인질이 된 거가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에 원래 기존에 있던 분들은 너 이제 꼼짝 말아다. 이제 우리가 뭐 마음에 안 들고 우리가 너를 괴롭히고 한다고 해가지고 뛰쳐나갈 수 있겠냐. 뛰쳐나가면 뭐 정치인으로서는 사실상 끝인데 네. 그런 서로 간에 이런 이제 물고 물리는 관계들이 있었던 거죠. 역시 입당을 빨리 한 게 잘못. 그건 모르겠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또 아닌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또 어쨌든 간에 판단이 4개월 안에 당을 사실 장악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뭐 경선 과정 속에서는 여당으로부터만 얻어먹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진짜 아픈 이게 비판들은 그런 거, 이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랬으면 어땠을까? 우리가 대체 역사 소설 비슷한 건데, 만약에 입당을 안 하고 늦게 있었다면은 홍준표 후보 같은 사람이 좀 더 당에 대한 장악력을 높일 수도 분명히 그렇죠. 있었던 면은 있을 거예요. 아니 근데 이제 좀 큰 그림을 보면 분명히 일찍 들어가서 당을 장악한 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자기 빼고는 다 국민의힘 원래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랄까 새롭다는 게 별로 없고, 저는 젊은 층 표가 안 가는 것도 그런 이유가 있다고 짐을 그래요. 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아까 제가 경선 설계가 되게 묘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이겨놓고 보면은 이게 앞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윤석열이 중도를 상징하고 홍준표가 우파를 상징하는 입장에서 강하게 추격을 당했다라면 계속 뒤통수가 따끔따끔거리는 게 있는데, 홍준표 후보가 약간 중도를 이렇게 먹은 듯한 이런 느낌이 돼 있어가지고 그쪽이 이제 파이프라인으로 치자면은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은 면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2017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그때는 몇 달 사이에 저희 같은 사람한테 파이프가 쫙쫙 보였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민주당 경선에서 안희정 후보가 2등으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중도를 상징하는, 그때는 사실 역선택이 아니라 진짜 확장성이었어요. 그게 고스란히 반기문한테 가는 게 보였어요. 반기문이 낙마하니까 그게 또 고스란히 안철수한테 가는 게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 홍준표를 상징하는 20대, 30대와 중도, 저는 그게 중도가 맞나 싶은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뭐 중도라고 치고, 중도와 20, 30대가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것이냐. 당장은 윤석열에 대해서 기분 나쁜 게 있잖아요. 어쨌든 졌으니까. 그러겠는데 이 큰 덩어리 표들이
딴 데 가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이재명한테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심상정한테 갈 수도 없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한 가지 과제는 과제인 것 같아요. 이제 확 틀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우경화를 많이 비판하고 했는데 일단 경선 과정만 보면은 아니 이게 자기 신상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경선하는 과정 속에 선거운동 하는 거 보면 정말 구태의연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던 방식대로 했으니까. 또 오히려 홍준표는 당에서 별 인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독고다이라니까 오히려 그게 또 참신해 보이고. 그게 참 역설이. 이게 우습다고 그래야 되나. 제가 이렇게 봤을 때요. 윤석열 후보가 정치 신인이고 진 교수님 되게 구태의연한 식으로 했다 그랬잖아요. 맞는데 되게 어울려. 그게 문제라니까. 그게 문제야. 예를 들어 김무성 이런 분들보다 훨씬 더 그게 김무성 더 잘 어울려. 그러니까 보수 지지층을 봤을 때 많이 보던 사람 같아. 엊그제 봤는데 그게 또 약간 강점인 면이 이제 있었던. 그렇죠. 근데 것 이제 같아요. 그게 의외로 젊은 층이 한테는- 못 온 거죠. 중도층이 참 망설이게 만들고 그 김무성 그 전 의원을 뭐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김무성스러운 거. 노루 패스. 그러니까 약간 이미지가 올드하죠. 네. 올드하고 약간 권위주의적인 느낌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총장이니까 쩍벌도 하고 말할 때도 말이야. 그 말입니다. 막 이러니까. 근데 참 저희가 이제 홍 후보가 정치 26년 했다, 내가 적자다 말씀 많이 하시면 저도 한 20년쯤 여기를 봤는데 저희 같은 사람이 볼 때 그런 권위주의와 꼰대의 상징은 사실은 이 정치고 몇 손가락에 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젊은이들의 밈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후보는 직접 만나보면 전혀 안 그렇잖아요. 전혀 안 하나도 안 그렇죠. 건데 네. 약간은 뭔가 좀 어리버리해 보이면서 네. 그리고 대단히 배려가 남들 많은, 배려하고 포용도 많이 하고. 예의도 바르고 이런 분이신데 밖에 보이는 모습은 굉장히 권위적이고 그렇게 남성적이고 보여요. 이제 뭐 이런 모습이어서 이재명 후보든 윤석열 후보든 이재명 후보는 아까 제가 대장동에 뭐 좀 벽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본선에 간 이상은 운동장을 넓게 쓸 수 있는 좀 공간이 생기고 또 그래야 되는 거죠. 또 지지층들도 어느 정도 그거는 이제 용납을 해줄 거예요. 두 후보 모두에 대해 가지고. 자, 이젠 그 두 후보의 그 약점과 강점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그 집권 여당의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강점이라고 한다면 역시 그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들이 이제 캐치프레이를 합니다. 네. 라는 건데 사실 굉장히 이게 뒤집어진 거예요. 옛날엔 그랬잖아요. 그 보수 후보 어차피 니들한테 도덕성 기대 안 해. 능력이야. 네. 근데 이제는 뒤집어진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이재명한테 뭔 도덕성을 기대해. 무슨 인간성을 기대해. 그래도 한다. 이거란 말이죠. 그리고 오히려 도덕적 이슈도 타격을 받는 게 윤석열이 타격을 받아요. 윤석열은 요만큼 실언해도 엄청 깨지는데 아유 화끈하네 뭐 이래도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과거와는 완전히 뭔가 뒤집어졌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장점이 있잖아요. 그 장점과 또 단점들 한번 이 짚어주시죠. 두 사람의 강점과 약점은 묶여서 돌아갈 겁니다. 앞으로는 이 사람의 강점이 저 사람의 약점으로 작용하고 저 사람의 약점이 강점으로 작용하고 이런 식으로 묶여서 돌아갈 것인데 이재명 후보는 말씀하신 대로죠.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이제 축적해온 이제 실적이란 게 있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뭐 거기에 대해 가지고 뭐 실은 뭐 어쩌다 저쩌다 말들이 있지만은 어쨌든 성남시 경기도를 겪으면서 실제로 항상 이분이 재선할 때 투표율이 올라갔던 거. 경기도지사로서도 시작할 때는요. 전국의 17개 지자체장 중에서 거의 지지율이 꼴찌였어요. 그 당시에도 왜 친문 그 반문 해가지고 논쟁이 많았지 않습니까? 뭐 남경필 찍는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마지막에 나올 때는 1등, 2등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사람한테 일을 맡겨놓은 사람들은 그냥 뭐 이유야 모르겠고 그 뭐 잘한다 뭐 여기가 돈이 많아서건 뭐 어때서건 간에 잘한다라는 거 그게 이제 제일 강점인데 그리고 뭐 도덕성 같은 경우에 저는 이미 드러난 리스크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약점인가 싶은데 그 강점이 이제 약점으로 작용되고 있는 거죠. 합니다. 이재명은 합니다가 사실은 이게 뭐였었지? 대장동이더라. 대장동에 대한 거. 제가 그 이명박 대통령이 BBK나 다스하고 비교하는 질문을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좀 테크니컬하게 보이지만은 어쨌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일관된 로직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명박 대통령 그때 다스하고 BBK에 대한 로직이 있었어요. 다스는 형님 거다.
아니 20년 30년 전부터 우리 형님 이름으로 돼 있었고 거기 이름 다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무슨 내 거냐, 형님 거다 라는 일관된 로직. BBK에 대해서는 그 에릭 하김의 동생 김경준. 정말 내가 쪽팔린데 김경준한테 사기당했다. 나같이 일 잘하는 사람도 이거 사기당했다라는 그 두 논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대장동에 대해서는 이게 당군 이래 제일 회수를 많이 한 것인데 내가 한 건 잘한 건데 이것은 이제 저 국민의힘이 사기 설계를 쳐가지고 잘못해다가 이게 섞여 있잖아요. 논리가 없지. 그러니까 일관되게 이제 뭔가를 말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섞여 있기 때문에 설명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그런 이제 논리인 것 같아요. 내가 한 건 잘한 건데 국민의힘이 이제 결국은 도둑놈이고 이렇게다라고 이제 설득을 하려고 하는데 제 관점으로는 그건 국민들한테 그렇게 이해하기 너무 어렵고 복잡해서 설득이 안 될 거다. 그래서 거기 이제 뭐 민주당 분들한테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강하다. 그 생각이 억울해하는 것 같아요. 이건 정말로 내가 잘한 거고 이 잘못된 부분은 사실은 나는 몰랐던 부분인데 근데 이재명 후보가 또 과거에 말해놓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나는 세세하게 다 아는 사람이다. 이게 충돌이 되니까 이 합리다가 이제 깨지는 것들이 있는 것이고 여기서 깨지다 보니까 뭐 정자동도 그렇다며 뭐 백현동도 그렇다며 뭐 다른 사업이라고 뭐 했던 것들도 실은 알고 보면 뭐 이런 게 있다며 라는 식의 이제 균열점들이 가는 것인 거죠. 그거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뭐 나야 항상 이제 윤리적 비판만 하니까 정책 고려 없이 그냥 딱 인정하고 솔직히 제가 좀 제 지적을 좀 가장해 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고 저는 잘 몰랐습니다. 제가 사람을 잘못 썼습니다. 하지만 내 업적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 다른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저도 이런 큰 실수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 얘기를 하면은 아니 그러니까 저는 선거 캠프나 당에서도 대변이나 이런 공보 업무를 많이 해봤는데 나쁜 이슈는 어떻게 해도 나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역전시키려고 그러면 안 되고 그걸 빨리 넘겨야 됩니다. 그럼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과하고 넘겨야죠. 이거 내가 정말 치적이라고 자랑했는데 잘못했다면 그 순간 많이 얻어맞지만 또 며칠 지나면 딴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잘 안 넘어가는 이유가 후보나 뭐 당대표나 이 말하자면 그 제일 이제 그거와 관련된 분이 고집을 부려요. 억울한 거야. 자기는 여기서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잘했다고. 그리고 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끄는 거죠. MB 예를 시간. 들자면은 MB는 그거 떼놓더라도 뭐 청계천 이런 상징적인 큰 덩어리들이 더 있었잖아요. 근데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이라는 것은 자기 이제 성남시장에서 경기도로 이어오는 성남 판교. 자, 우리가 성남이라는 도시를 생각했을 때 옛날에 이렇게 광주 대단지 때부터 이어오는 도시 빈민들이 많이 있는 성남. 그다음 분당이 들어오고 그다음 또 판교가 들어오고 그게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시장 뭐 이재명이 설계했다라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어쨌든 이재명이 그 시장 시기적으로 기자를 하는 일치하잖아요. 동안 같이 성장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재명의 말하자면 핵심인 거예요. 이 핵심이 이제 엉켜버린 단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버리기가 힘든 거고 버리기가 또 하나가 힘든 거죠. 이제 그 자기가 남은 유일한 이미지가 난 뭐 도덕성이고 뭐고 없고 뭐 인간성이도 없고 오로지 그래도 난 해낸다라는 거였는데 그것에 이제 신화가 무너지니까 아마 이제 그것 때문에 좀 그러는 것 같은데 근데 자꾸 그러고 있으면은 뭐 실제로 어떤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아 저기서 이재명도 뭔가 부정이 있나 보다. 지금 구속돼 있는 사람들하고 말 못할 사정이 있나 보다. 이런 게 계속 의심을 그러니까 받는 거죠. 뭐 특검 이야기 계속 나오지만은 저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좀 시기를 놓친 것 같다. 초반에 받았으면 어땠을까. 근데 지금 받으면은 뭐가 있나 보다. 그리고 또 특검 뭐가 나올지 약간 불안한 것도 있을 것이고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특검 받았잖아요. 거의 막판에 받았네. 그때는 진짜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받아도 이미 게임은 끝났다. 그리고 뭐 결과는 뭐 뒤에 뭐 나오겠지 이런 식의 자신감이 있었던 건데 이 부분 저는 지금이라도 이재명 후보가 선택할 전략은 나는 말 다 했다. 아니 저희 이제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이고 검찰 경찰도 열심히 하고 나는 다른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이 아닌가 싶은데 그 보면은 계속 본인이 억울해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정치인들 보면은 아까 윤석열 후보가 사과하는데 시간 걸린 것도 보면 마음하고 머리가 따로 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머리는 이렇게 가는데 마음이 안 가면 참 우리가 인간이라는
라는 존재의 어떤 허약감 이런 거. 최근에는 이제 막 던지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이슈를 분산시킨다고 막 던지는데 뭐 저 음식점을 뭐 총량제로 하자 뭐 막 던지다가 뭐 아이디어 차원이었다라고 다 거두고 있고 이제 마지막 이제 승부수가 재난지원금인 것 같은데 이것도 지금 정부하고 정부랑 갈등이 좀 있는 거고. 그게 어떤 후보든지 거대 정당의 후보는 사실은 왼쪽 오른쪽으로 다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코어가 강하면 왼쪽 오른쪽으로 다 쓰는 게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왼쪽을 쓰면서 조금 오른쪽에 리스크가 있는 것도 코어로서 이제 감당을 하고, 아까 제가 박근혜 그 후보 시절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뭐 복지 이야기 좀 하고 뭐 이런 거가 이제 코어가 단단하기 때문에 그렇죠.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 왼쪽 오른쪽 좌충우돌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코어가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게요, 좌충우돌을 좋게 평가해 주면요 왼쪽 오른쪽으로 거침없는 확장을 보이고 있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제 믿고 싫으면은 좌충우돌한다 그러는 거죠. 이거 아마 이거는 윤석열 후보도 앞으로 그런 욕은 많이 먹을 겁니다. 그렇죠. 가운데가 단단하면 좌충우돌한 확장이지. 확장한다. 예, 예. 방폭 행보인 예. 것이고, 가운데가 흔들리면 좌충우돌한다. 아 근데 거예요. 너 황당한 건 뭐냐면 여러 번 저를 뭐 좀 저에게 뭐 공간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서 중원을 먹어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해놓고서 그 다음에 검언 유착. 그러니까 그게 거기 보니까 그게 안 좋았어요. 예, 거기 간 게 진짜 안 테크니컬 좋죠. 보면 거기 그게 왜 가 도대체? 시간과 장소가 있는 건데, 기왕에 거기 갔으면은 그럼 거기서는 그 말을 세게 하고, 토요일이니까 한 뭐 일요일쯤에 이제 중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데, 그 장소하고 시간하고 내용이 안 맞아 버리는 거죠. 예, 거기 조국만 왔으면 진짜 환상적이었는데 조국이 빠졌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가지고 윤석열의 약점과 강점을 한번 짚어보죠. 사실은 그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윤석열 아웃론. 그래서 뭐 안민석 의원이 9월 위기론, 10월 위기론 뭐. 토론 2번만 하면 날라간다. 그건 이제 예. 되게 버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여당 버전은 뭐냐면 검증을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라는 예. 거고, 그 다음에 저쪽 야당 버전은 우선은 토론 2번이면 아웃이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그걸 통과를 했단 말이죠. 근데 오히려 위기는 본인한테서 나왔어요. 대부분 다. 그래서 그것들 한번 짚어보시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윤 후보가 지금까지 올라온 걸 보면요, 검찰 이슈라든지 이런 거는 항상 오히려 강점이 됐어요. 제가 이게 뭐 옳다 그르다, 뭐 검사로서 잘했다 못했다 하고는 별개의 이야기로서 정치적으로 볼 때 항상 그거는 더 지지층을 강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오면은 잘 모르는 사람이 비언어적으로 볼 때도요, 되게 이 사람이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상황을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말도 거침이 없죠. 그 입건하라 하십시오. 그렇죠. 뭐 그런 부분은 이제 약점이 아니었었고, 그다음 지금까지 약점으로 작용한 건 다 정치에 대한 이야기의 연장선이었고, 그리고 그것도 공통점이 있어요. 나보고 시민이라고 하지만 나도 뭐 좀 안다. 검찰총장 뭐 26년 해봐가지고 안다. 나 너무 우습게 보지 마라. 라고 할 때 사고가 나요. 사고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그 겸손한 태도를 잃을 때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은 뭐 약하다, 도와달라라고 하면은 더 낫지 않을까.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이분의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 뭐 공수처나 검사에 수사하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진도가 나갈지는 여기 이제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더 잘 아실 테고, 저는 잘 모르겠고, 그 약점이 있을 것은 그런 본인의 문제. 그럼 그게 결국은 흔들리는 것이 국정 운영에 대한 부분으로 흔들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를 보면은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대통령 자리를 감당 못할 것 같은 느낌은 안 줘요. 그러니까 이게 감당이라는 말하고 잘한다 못한다는 건 조금 다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감당을 못하는 느낌을 줬었잖아요. 근데 과거에 이제 뭐 우리가 뭐 비판하고 이랬던 대통령들이 저 사람 대통령 자리를 감당 못하네라는 느낌을 준 사람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윤 후보의 경우에 그런 부분들이 축적이 되면은 대통령 할 수 있겠어? 라는 느낌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건 정말로 커요. 잘한다 못한다 보다 더 위의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을 확실하게 못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분이 홍준표에 대한 비교 우위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플러스 알파잖아요. 중도층에 대한 소구력이고, 홍준표는 솔직히 말하면 그쪽이지만
중도 확장은 없잖아요. 왜냐하면 홍준표가 딱 되는 순간에 이 당이 또 완전 과거로 돌아가는구나라는 판단을 내려버리기 때문에. 근데 이 중도에 있는 분들이 이제 오히려 막 불안해하거든. 막 걱정하고. 우리도 이제 선후 포럼 하는데. 아까 그 윤석열 후보 처음 나왔을 때 언론에서는 그 가족 문제, 또 중간에 고발 사주 문제 이런 게 나왔는데 사실은 그거는 저는 문제가 아닌데 그 윤 실장이 지적한 것처럼 아주 근본적으로 이분은 정치 경험이 없고 검사 생활만 25년 했다. 만약에 대장동 사건이 없었다면 이재명 후보가 나와서 나는 성남시장서부터 경기도지사 해보고 이렇게 많은 행정 경험이 있는데 당신은 검사밖에 못하지 않았냐 이러면서 정책으로 이런 건 아냐 물어보면 사람들 앞에 불안한 모습을 노출할 수가 있죠. 그 전문가 써서 하겠다고 얘기해도 없어 보이고 그 얘기하다가 잘 모르는 부분이 나와도 그러니까 지도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장 이제 싫어하는 게 불안감이지 않습니까? 그런 게 문제인데 그거는 보완을 좀 해야 될 겁니다. 그 보완하려고 하시다가 또 결정적인 말실수를 하셨잖아요. 어떤? 전두환. 네. 그거를. 네. 그게 이런 거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뭐 말이 다르고 다르다는 게 그 전두환이라는 독재자조차도 경제 같은 건 전문가한테 맡겨가지고 그 부분은 좋은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은 그래, 그렇지 라고 할 거예요. 근데 광주에 가도요, 전두환이 경제하고 정치 잘했다 그래요. 그게 문제. 아니 그리고 좀 근본적으로는 그 불안을 없애려면은 그때 이제 말한 취지가 딱 맞는데 이거를 그 권한을 위임하고 전문가를 등용한다. 이걸 말로 할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팀을 만들어서 보여줘서 불안감을 근본적으로 없애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돕겠구나 하는 걸 이걸 보여주는 거가 그 진용으로 해결해야죠. 그리고 이제 이제는 좀 교훈을 얻었겠죠. 교훈을 얻었을 텐데 왜 내 말을 오해하느냐. 근데 이 정치라는 건요, 모두가 오해할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나 오해할 거야. 너 하나만 이거 꼬투리 줘. 오해할 준비가 돼 나는 있어. 곡해할 준비가 되어 있어. 네. 그거는 마찬가지로 이재명 지사도 억울한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이 떼와가지고 억울한 것들이 로봇 개 좀 엎었다고 뭐가 문제야. 근데 그 윤 후보도 많이 긴장을 했던 게 그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 선우 포럼 모셨었는데 1시간 동안 라이브를 했는데 한 번도 이 쩍벌을 안 하셨거든요. 이게 그 선우 포럼에서 아마 처음이었을 거예요. 지금은 긴장하고 신중해지고 근데 있죠. 이제 그게 결국은 또 강점, 약점이 또 뒤집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제가 뭐 최근에 쓴 책 공저를 했는데 거기 이제 핵심이 이런 거였거든요. 양쪽이 됐을 때 국정 운영이 어떨 것이냐에 대한 거였는데 이재명 지사는 감당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 너무 감당 잘할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되게 리스크가 있을 것이다. 민주당이 의석이 170석이에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도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민주당이라는 당은 금태섭 의원은 잘 아시지만은 제가 볼 때는 개파도 없고 문 대통령 범친문 단일 대오인데 90%는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가 되면은 범친이 90%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제 머리가 아픈 게 내가 약속들을 하도 많이 했는데 이거 다 어떻게 감당하지인데 제일 좋은 거는 저것들 때문에 제가 약속을 못 지킵니다 라고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이재명 후보에게는 그 저것들이라는 게 없다. 그리고 너무나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어지고, 그러니까 최근에 저희가 볼 때 이재명 후보 수락 연설을 보면 공약이 7개가 있었거든요. 5개는 제가 볼 때는 누가 하더라도 비슷한 거예요. 윤석열하고 겹치는 것도 많아요. 경제 살린다, 문화국가 된다, 한류 어쩐다. 근데 2개 다른 게 적폐청산도 아니고 적폐일소. 네. 그리고 기본 시리즈 전면적 추진, 기본주택, 기본소득, 기본대출. 이 2가지를 안 할 수 있는 명분이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공공개혁 같은 거 하면 좀 박수를 쳐줄 수도 있고 대통령이 욕도 먹겠는데 예컨대 검찰하고 언론은 완전히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안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공약을 지킬까 봐 무서운 대통령이 또 그런 나오는 면이 거잖아요,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이거 뒤집어 보면은 윤석열이 당선됐을 때 딱 반대의 환경이지 않습니까? 의석은 100석밖에 없어요. 민주당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지자체도 그렇죠. 그때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할 것인가인데
이게 되게 역설적인 게 전문가들한테 높은 평가를 받는 두 명의 대통령이 이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인데 두 사람 다 득표율이 36.8%, 37.1% 수준이었고 노태우 대통령은 그 대통령 된 지 2달 만에 여소야대로 팍 바뀌었고 김대중 대통령은 계속 여소야대였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결핍하고 약하다라는 본질적인 환경에서 출발한 사람은 국정 운영을 되게 처음부터 노태우든지 김대중이든지 간에 맞아. 협력적으로 진행을 협력적으로. 하고 그 협력적으로 진행을 할 때 여권이 오히려 좀 쪼개지기가 쉽거든요. 강경파하고 야 그래도 대통령한테 초반에 협조해줘야지 뭐 그런 식이 전개될 수도 있는 거죠. 정치력을 발휘를 잘한다면. 예, 집권후의 조언까지 들어봤고요. 잠깐 우리가 잠깐 쉬었다가 예. 그다음에 이제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